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여자 부키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마크 맨슨의 신경 끄기의 기술입니다. 200만 명이 넘는 구독자를 지닌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파워블로거 마크 맨슨의 신경 끄기의 기술을 읽어보았다. 파워블로거라는 그의 이력이 특별히 더 친근함이 느껴져 읽어보았던 책. 아마도 좀 더 실제적이고 구체적이고 가까이 체감되는 내용이리라 상상해보면서 형이상학적이고 고매한 문체는 아닐 거라는 생각도 동시에 들었었다. 블로거 글의 특징이니까. 학창시절 마약 문제로 퇴학까지 당했었던 문제아였으며 대학 졸업 후에도 친구 집 소파를 전전하는 백수 생활을 하던 그는 날카로운 통찰력과 직설적 문체를 인정받아 CNN, 뉴욕타임즈, 타임, 포브스, 월스트리트 저널 등 제목만 들어도 주요한 주요 언론지의 칼럼들을 기고 현재는 글로벌 컨설팅 회사를 설립 운영 중이다. 인생의 밑바닥을 경험해 본 자만이 해줄 수 있는 실제적인 인생의 조언 신경 끄기의 기술. 출간하자마자 아마존 뉴욕타임즈 베스트셀러 1위에 오르고 150만 부 이상 판매 부수를 기록, 57주 연속 베스트셀러 자리를 지키고 있는 글에 유명인들의 서평도 쏟아지고 있다는데 어마어마한 무게의 돌망치를 몇 번 가지고 장난치듯 하던 역으로 경이로움을 자아내던 토르 역의 크리스 햄스워스는 유쾌하고 도발적이며 참신하다. 우리를 더 나은 삶으로 안내한다. 자극이 필요했던 내 엉덩이를 걷어차준 고마운 책이다. 나는 그가 상상되는 재미나는 후기를 남겼다. 어쨌든 표지에 적힌 작가의 이력이며 서평들, 밝은 주황색 재밌는 사표가 그려진 책은 얼른 안의 내용을 보고 싶게 만드는 힘이 있는 책이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만 남기는 힘. 미니멀리즘의 시류에 힘입어 소유한 물건도 인간관계도 그리고 다른 모든 것들에 거쳐 중요한 것만 남기고 단순화하는 것. 평균 수명이 길어진 고도의 고령화 사회를 살아가며 구입한 것, 인간관계, 그리고 모든 일들을 그저 쌓아가기만 한다면 그 인생이 나날이 얼마나 복잡 단안해질지. 마크 맨스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만 남기는 힘을 가져야 한다 얘기한다. 프롤로그. 가장 중요한 것만 남기고 모두 지워버려라. 1. 애쓰지 마, 노력하지 마, 신경 쓰지 마. 2. 해피엔딩이란 동화에나 나오는 거야. 3. 왜 너만 특별하다고 생각해? 4. 고통을 피하는 법은 없어. 5. 선택을 했으면 책임도 져야지. 6. 넌 틀렸어. 물론 나도 틀렸고. 7. 실패했다고 괴로워하지 마. 8. 거절은 인생의 기술이야. 9. 결국 우린 다 죽어. 목차를 쭉 보면 책 다 읽은 것 같은 뿌듯함. 역시 소제목들도 고개 끄덕끄덕하게 만드는 친구가 하는 조언 같은 얘기들.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5가지 가치. 언뜻 보기에는 직관에 어긋나는 것으로 보일지 모른다. 지금까지 익숙하게 들어왔던 자기계발과는 다른 길이기 때문이다. 또한 이 가치들은 부정적이라는 점에서 한결같이 역효과 법칙을 따른다. 첫 번째는 강한 책임감이다. 내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책임을 지는 것. 누구의 잘못이든 상관없이 이건 내 잘못이 아니야 라고 외치고 싶은 순간에도
내 삶에서 일어난 모든 일에 책임을 지는 것이다. 두 번째는 당신의 믿음을 맹신하지 않는 것이다. 내가 100% 옳다는 확신을 내려놓고 언제든 실수하고 틀릴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나의 무지를 인정하고 기존에 갖고 있던 믿음에 끊임없이 의문을 제기함으로써 독선주의, 허세꾼이 되는 것에서 벗어날 수 있다. 세 번째는 실패다. 우리 모두가 겪기를 두려워하지만 겪을 수밖에 없는 것. 그 실패가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게 할 것이다. 결점과 실수를 기꺼이 발견하고 받아들임으로써 우리는 발전한다. 네 번째, 거절이다.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하고 상대의 거절도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 거절을 통해 내 삶에 무엇을 받아들일지가 더 명확해진다. 마지막은 내가 언젠가는 죽는다는 사실을 숙고할 것. 조금 멀고 추상적으로 느껴지더라도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 자신의 죽음을 깊이 숙고해 본 뒤에야 비로소 다른 모든 가치를 올바로 바라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책은 위대함으로 가는 길을 안내하는 안내서가 아니다. 위대함이란 우리 마음이 만들어낸 환상이자 우리 스스로에게 강요하는 내 머릿속의 아틀란티스이기 때문이다. 대신 나는 고통을 도구로, 트라우마를 힘으로, 문제를 조금 더 나은 문제로 바꿔놓을 것이다. 이 책을 고통으로 가는 길을 알려주는 안내서로 생각하라. 어떻게 하면 그 길을 따뜻하고 겸손하고 의미 있게 갈 수 있는지를 알게 될 것이다. 나는 원하는 바를 성취하는 법을 알려줄 생각이 없다. 대신 포기하고 내려놓는 법에 대해 말할 것이다. 인생의 목록을 만들고 가장 중요한 항목만 남기고 모두 지워버리는 방법을 안내할 것이다. 눈을 감고 뒤로 넘어져도 괜찮다는 것을 믿게 해줄 것이다. 신경을 덜 쓰고 하지 않는 법을 가르쳐 줄 것이다. 3. 왜 너만 특별하다고 생각해? 모두가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헛소리. 오늘날 우리 모두가 굳게 믿고 있는 명제가 있다. 바로 우리가 아주 특별한 일을 하게 될 거라는 믿음이다. 유명인이, 재계의 거물이, 정치인이 그렇게 이야기한다. 심지어 오프라 윈프리조차도 그렇게 말한다. 그러니까 틀림없이 사실이다. 우리 하나하나가 모두 특별한 사람이며 우리 모두가 위대한 사람이 될 자격이 있다. 그런데 이 주장에 모순이 있다는 사실을 눈치챘는가? 따지고 보면 모두가 특별하다는 말은 아무도 특별하지 않다는 말이나 마찬가지다. 사람들은 자신에게 실제로 어떤 자격이 있고 없는지를 따져보는 대신 저 주장을 덥석 문 뒤 더 많은 것을 바란다. 지금은 평균이 성공과 실패를 가늠하는 잣대 역할을 한다. 통계의 한가운데에 있는 상태가 우리 인생 최악의 상황이다. 특별함이 성공 기준인 사회에서는 중간보다는 차라리 밑바닥에 있는 게 낫다. 밑바닥에 있으면 적어도 특별 취급은 받으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이 이 전략을 택한다. 세상에서 가장 비참하고 가장 억압받고 가장 핍박받는 사람이 바로 나라고 모든 이에게 호소하는 것이다. 이처럼 많은 이들이 평범함을 받아들이기를 두려워한다. 그걸 받아들이면 뭔가를 성취하지도 앞으로 나아가지도 못해서 별 볼 일 없이 살게 될 거라고 믿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런 사고방식은 위험하다. 돋보이고 대단한 삶만이 가치 있다는 전제를 받아들이는 것은
자신을 비롯한 대부분의 인간이 가치 없는 쓰레기라는 결론 또한 받아들이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런 정신 상태는 자신은 물론 타인에게도 위험을 초래한다. 간혹 어떤 사람이 뭔가의 특별한 능력을 발휘하는 건 자신이 특출하다고 믿어서가 아니다. 오히려 이런 능력은 부족한 점을 보완하는 데 집착할 때 나온다. 또 이러한 개선에 대한 집착은 자신이 전혀 대단하지 않다는 올바른 믿음에서 나온다. 즉, 한 분야에서 위대한 성취를 이룬 사람이 나는 아직 대단한 사람이 아니며 앞으로 더 나아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성공의 원동력이 된다는 것이다. 우리 모두가 특별하며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식의 말은 사실 허튼 소리에 지나지 않는다. 맛은 좋고 술술 넘어가지만 실제로는 영양가 하나 없어서 먹어봐야 감정의 헛바람만 들게 하는 정크푸드일 뿐이다. 육체 건강에는 역시 채소다. 그렇다면 감정 건강을 위한 채소는 무엇일까? 바로 몸이 건조하고 일상적인 삶의 진리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를테면 이 넓은 세상을 고려하면 내 행동은 사실 별로 중요하지 않아. 혹은 내 인생 대부분이 지루하고 평범하겠지만 그래도 괜찮아 와 같은 자세 말이다. 물론 처음에는 이런 채식이 도무지 입에 맞지 않아 고개를 돌리게 될 것이다. 하지만 일단 삼키면 몸에 힘과 활력이 넘칠 것이다. 세상을 놀라게 하는 차세대 거물이 되어야 한다는 압박감이 마침내 사라질 것이다. 매일같이 능력을 증명하라는 욕구, 그리고 무력감으로 인한 스트레스와 불안감이 가실 것이다. 자신이 평범한 존재임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면 어떤 평가나 거창한 기대도 하지 않고 자유롭게 자신이 진정으로 바라는 것을 이루게 될 것이다. 또한 삶의 근본이 되는 경험을 깊이 음미하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해 소소한 우정을 나눈다거나 무언가를 창작한다거나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돕는다거나 좋은 책을 읽고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 웃는 일 등에서 즐거움을 찾게 될 것이다. 따분한 소리 같은가? 그건 이런 일들이 일상적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상이 괜히 일상인가? 중요하니까 일상이다. 스티브 잡스가 될 거라는 망상에 빠진 벤처기업가. 한 남자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텐데 이름은 짐이라고 해두자. 지민은 항상 다양한 벤처 사업을 한다. 어쩌다 당신이 그에게 요새 뭘 하냐고 묻는다면 지민은 자신이 컨설팅하고 있는 회사의 이름을 떠벌리거나 또는 대박을 낼 의료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설명을 시시콜콜 늘어놓으며 자금을 댈 엔젤 투자자를 찾는 중이라고 하거나 혹은 자선행사에서 자신이 기조연설을 할 예정이라고 말하거나 아니면 자기가 기존 것보다 더 효율적인 주유기를 고안했는데 그걸로 몇십억 달러는 벌어들일 거라고 대답할 것이다. 이 남자는 잠시도 쉬는 법이 없이 늘 분주하다. 틈만 나면 자신이 하는 일이 어떻게 세상을 돌아가게 하는지, 자신의 최신 아이디어가 얼마나 훌륭한지를 설파한다. 게다가 자기가 무슨 신문기자라도 되는 양 늘 유명인의 이름을 들먹인다. 지민은 늘 긍정적이다. 자신을 채찍질하고 언제나 수완을 발휘하는 그는 진정한 야심가다. 야심가라는 단어가 뭘 의미하건 간에
함정은 지미가 한편으로 완전한 게으름뱅이라는 사실이다. 지미는 항상 말뿐이다. 술에 취해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며 사업 아이디어뿐만 아니라 술집과 근사한 식당에 돈을 펑펑 써버린다. 지미는 프로 거머리다. 미래 기술이 어쩌고 저쩌고 떠들어대며 가족까지 구워 삶아서 그들이 힘들게 번 돈을 빨아먹는다. 물론 노력하는 신용은 한다. 전화기를 집어들고 거물들에게 전화를 걸어 유명인의 이름을 팔아서 영업을 하지만 실제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의 벤처는 아무런 꽃을 피우지 않았다. 그런데도 그는 이 짓을 수년 동안 계속했다. 여자친구들에게 빌붙고 점점 더 먼 친척에게 손을 벌리며 20대 후반까지 그렇게 살았다. 더 황당한 건 지미가 이런 상황에 만족을 느꼈다는 것이다. 그의 자신감은 망상에 가까웠다. 누군가 자신을 비웃거나 통화 중에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으면 지미는 속으로 그들이 일생일대의 기회를 잃었다고 생각했다. 누군가 자신의 엉터리 사업 아이디어를 비판하면 자신의 천재성을 이해하기에는 그들이 너무 무지하고 미숙하다고 여겼다. 누군가 자신의 게으른 생활 방식을 손가락질하면 그들이 자신을 시기한다고 믿었다. 지미에게 이들은 자신의 성공을 부러워하는 증오꾼이었다. 물론 그도 돈을 벌긴 했다. 대체로 미심쩍은 수단을 사용한다는 게 문제였지만 다른 사람의 사업 아이디어를 자기 것이라고 하며 팔거나 속임수를 써서 대출을 받았다. 심지어 다른 이의 신생 벤처기업 자본을 자신에게 투자하도록 유도하기도 했다. 가끔은 사람들을 부추겨 돈을 받고 강연할 기회를 얻기도 했다. 무슨 얘기를 했을지는 짐작도 안 간다. 가장 웃기는 점은 지미가 자신의 헛소리를 진짜로 믿었다는 것이다. 지미의 망상은 화를 불러일으키는 것은 모조리 튕겨내는 기막힌 방탄장갑이었다. 4, 50년 전에 자존감 높이기가 심리학에서 맹위를 떨쳤다. 당시의 연구에 따르면 자신을 높이 평가하는 사람이 일반적으로 일을 더 잘하고 문제를 더 적게 만들었다. 따라서 당시의 많은 연구자와 정책 입안자가 사람들의 자존감을 높이면 눈에 띄는 사회적 이익을 얻을 것으로 믿었다. 이를테면 범죄가 줄어들고 학업 성적이 올라가며 취업이 잘 되고 재정 적자가 감소하리라고 예상했다. 그 결과 부모들이 자존감에 대해 배우기 시작했고 심리치료사와 정치인, 교사가 가세하면서 자존감 높이기는 교육정책의 일환이 되었다. 예를 들어 이런 것들이다. 학교에서는 학업 성취도가 낮은 아이들을 배려하기 위해 학점 부풀리기를 시행했다. 갖가지 평범하고 뻔한 활동에 대한 참가상과 엉터리 트로피를 만들었다. 과제랍시고 아이들에게 자신이 특별한 이유나 자기한테서 가장 마음에 드는 점 5가지를 적어오라고 했다. 또 교회에서는 목사가 신도에게 이렇게 설교했다. 신의 눈에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특별하며 모두가 평범함을 넘어 탁월함을 얻을 운명이다. 사업과 동기부여 세미나에서도 이런 역설적인 주문을 구호로 삼았다. 우리 모두가 특별하며 엄청난 성공을 거둘 수 있다. 하지만 다음 세대에 이르러 우리 모두가 특별한 건 아니라는 생각이 상식이 됐다. 그동안 드러난 바에 의하면 그럴듯한 이유 없이 자신에게 만족감을 느끼는 건 사실 아무 소용이 없다.
다부지고 출세한 성인이 되는 데는 역경과 실패가 실제로 도움이 되며 심지어 필수적이다. 사람들이 자신을 특별하게 여기고 자기에게 만족감을 느끼게 해봐야 빌 게이츠와 마틴 루터킹이 쏟아져 나오지는 않는다. 지미 같은 인간들이 쏟아져 나올 뿐이다. 지미는 망상에 빠진 벤처기업 창업자였다. 날마다 대마초를 피워댔고 쓸만한 재주라고는 스스로를 치켜 세우고 그걸 그대로 믿어버리는 능력뿐이었다. 지미는 동업자에게 미숙하다며 언성을 높인 뒤 러시아 모델에게 잘 보이기 위해 미슐랭 3스타 레스토랑에 가서 법인카드를 한도까지 쓰는 그런 남자였다. 더구나 고모 삼촌 가리지 않고 돈을 빌린 탓에 더는 손을 벌릴 곳도 없었다. 그렇다. 지미는 자신감 있고 자존감 넘치는 사람이었지만 자기가 얼마나 잘났는지 떠벌리는 데 열중하느라 실제로 뭔가를 해야 한다는 사실은 잊어버렸다. 자존감 캠페인의 문제는 사람들이 자신을 얼마나 긍정적으로 느끼느냐로 자존감을 측정했다는 데 있다. 개인의 자아 존중감을 제대로 측정하려면 사람들이 자신의 부정적인 면을 어떻게 느끼느냐를 봐야 한다. 지미 같은 사람은 삶이 무너져 내리는 순간에도 자기 삶의 99.9%가 훌륭하다고 느끼는데 어떻게 긍정적 느낌이 성공적이고 행복한 삶을 평가하는 기준이 될 수 있겠는가? 지미는 특권이 있다고 믿는다. 말하자면 허세를 부릴 특권이라고 할까? 실제로는 자격이 없음에도 자기가 좋은 것을 누릴 자격이 있다고 느낀다. 실제로 일하지 않아도 스스로 부자가 될 수 있다고 믿는다. 누군가를 실제로 돕지 않아도 인기와 인맥을 얻어야 한다고 믿는다. 아무것도 희생하지 않아도 멋진 삶을 살게 될 거라고 믿는다. 지미 같은 사람은 자기 만족감에 과도하게 집착하다가 스스로를 망상 속에 빠뜨리고 만다. 사실은 별 볼 일 없으면서도 자기가 뭔가 대단한 일을 하고 있다고 믿어버리는 것이다. 가령 이들은 사람들의 비웃음을 살 때도 자신이 발표를 잘하고 있다고 믿는다. 벤처 사업에서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어도 자기를 성공한 벤처기업가라고 믿는다. 스스로를 인생 상담사를 자처하며 사람들을 도울 테니 돈을 내놓으라고 한다. 살면서 그럴듯한 일이라고는 아무것도 한 게 없는 애송이가 말이다. 허세에 빠진 자들은 망상 수준의 자신감을 발산한다. 이런 자신감은 적어도 잠깐은 사람들을 유혹한다. 어떤 경우에는 이들의 망상에 가까운 자신감이 주변 사람에게 전염되어 다른 사람의 자신감까지 상승시키기도 한다. 지미가 야바이꾼이긴 하지만 그와 어울리는 일이 때로 즐거웠다는 점은 나도 인정한다. 그와 함께하면 천하무적이 된 느낌이 들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기에 문제가 있는데 허세꾼들은 늘 자신한테 만족감을 느껴야만 한다. 주변 사람에게 폐를 끼치면서까지 말이다. 그리고 대부분의 시간을 자신에 관해 생각하는 데 바치게 된다. 아무튼 자신을 설득해 내 똥은 냄새가 안 난다고 믿으려면 엄청난 에너지와 노력이 든다. 특히 실제로 화장실 안에서 살아갈 때는 말이다. 일단 이런 사고방식이 확립되어 자화자찬하는 버릇이 들고 나면 이것을 깨기란 지극히 힘들다. 논리적인 설득은 통하지 않는다. 이들은 논리적 설득을 그저 자신의 우월함에 대한 흔해 빠진 위협일 뿐이라고 생각한다.
그것도 자신의 똑똑함, 재능, 외모, 성공을 참지 못하는 그저 그런 자들의 위협이라고 말이다. 허세꾼들은 일종의 자아도취 거품으로 자신을 감싸며 자신의 허세를 강화하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왜곡한다. 이들은 일상에서 어떤 사건을 마주치건 그걸 자신의 위대함에 대한 긍정 아니면 위협으로 양분한다. 좋은 일이 생기면 자기가 뭔가 놀라운 일을 해냈기 때문이다. 나쁜 일이 생기면 누군가 자기를 시기해서 콧대를 꺾어 놓으려 하기 때문이다. 허세에 빠진 자는 무엇에도 휘둘리지 않는다. 이들은 망상 속에서 우월감을 충족하는 데 몰두한다. 이들은 허울뿐인 정신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그래서 때로는 주변 사람의 몸과 마음을 해치는 일도 마다치 않는다. 이것을 나는 허세 특권이라고 부른다. 허세 특권이란 한마디로 자신에게 특별한 자격이 있다는 믿음에서 하는 모든 행동들을 말한다. 그것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간에 말이다. 하지만 이 전략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 이것은 쾌락을 더해줄 뿐 행복을 낳지는 못한다. 자아 존중감을 제대로 측정하려면 긍정적 경험을 어떻게 느끼는지가 아니라 부정적 경험을 어떻게 느끼는지를 봐야 한다. 지미 같은 사람은 뭔가를 시도할 때마다 자신이 성공했다고 상상함으로써 문제를 외면한다. 자신에게 얼마나 만족하든 이런 사람들은 문제를 정면으로 마주할 힘이 없는 나약한 자들이다. 실제로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자신의 부정적인 부분을 그대로 볼 수 있다. 그래, 난 돈 문제에 무책임할 때가 있어. 그래, 난 내 성공을 과장할 때가 있어. 그래, 난 타인에게 지나치게 의존해 자립심을 키워야겠어. 그리고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행동한다. 그러나 허세꾼들은 자신의 문제를 솔직히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삶을 알차고 의미 있는 방향으로 바로잡지 못한다. 끝없이 쾌락을 쫓고 부정을 차곡차곡 쌓아 올릴 뿐이다. 그러나 결국엔 현실이 들이닥쳐 근본적인 질문이 다시 한번 그들을 일깨우고 말 것이다. 단지 그날이 언제냐, 그리고 얼마나 고통스러울 것이냐가 문제일 뿐이다. 최고 혹은 최악 1%가 되어야 한다는 강박증. 우리는 경이로움의 홍수 속에서 살아간다. 최고 중에 최고, 최악 중에 최악. 최고의 몸매, 제일 재미있는 농담, 가장 충격적인 뉴스, 최악의 테러 따위가 쉼없이 밀려든다. 현대인의 삶은 극단적인 경험으로 가득하다. 대중매체가 사람의 이목을 끌어 돈이 되는 극단적인 것들을 내보내기 때문이다. 이게 핵심이다. 하지만 사람들은 대체로 단조롭고 평범하게 살아간다. 다시 말해 대다수의 사람들이 전혀 예외적이지 않은 지극히 평균적인 삶을 살아간다. 한 분야에서 특출한다 해도 다른 대부분의 분야에서는 평균이거나 평균을 밑돌 것이다. 그럴 수밖에 없다. 한 분야에서 대단한 사람이 되려면 엄청난 시간과 에너지를 거기에 쏟아 부어야 한다. 그런데 인간에게 허용된 시간과 에너지에는 한계가 있기 마련이다. 그러니 한 사람이 모든 분야는커녕 여러 분야에서 특출하기조차 거의 불가능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성공적인 사업가가 사생활은 개판인 경우가 흔하다. 불세출의 운동선수가 뇌절제술을 받은 돌덩어리처럼 천박하고 멍청한 경우도 흔하다. 수많은 유명인이 그들의 추종자들만큼이나 삶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다. 우리 모두는 대체로 평범한 사람인데 세간의 이목을 끄는 건 전부 극단적인 것들이다. 우리는 이 사실을 이미 대충 눈치채고 있지만 입에 올리지도 않고 이게 왜 문제인지 논의하는 일도 없다. 인터넷, 구글, 페이스북, 유튜브, 수백 개의 TV 채널 등 미디어의 힘은 굉장하다. 하지만 인간의 주의력은 제한되어 있다. 우리는 끊임없이 밀려드는 정보의 물결을 다 처리할 수가 없다. 따라서 우리의 관심을 끄는 0과 1의 나열은 수많은 정보 중 0.0001%에 속하는 극히 예외적인 것들 뿐이다. 극단적인 정보의 홍수 속에서 우리는 예외주의를 새로운 기준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그런데 예외적인 정보가 쇄도하면 지극히 평범한 우리로서는 불안과 절박함을 느낄 수밖에 없다. 누구나 어디 한 군데는 분명히 부족한 면이 있게 마련이니까. 그래서 점점 더 허세와 중독을 통해 보상받으려는 욕구를 느끼고 결과적으로 스스로를 과장하거나 타인을 과장하거나 둘 중 하나를 택하게 된다. 이를 위해 누군가는 벼락부자가 되기 위한 계획을 꾸며낸다. 누군가는 굶주린 아이를 구하기 위해 하늘을 가로질러 아프리카로 향한다. 누군가는 학교에서 최고가 되어 상이란 상은 모조리 휩쓴다. 누군가는 학교에 총을 난사한다. 누군가는 말하고 숨쉬는 모든 것과 섹스하려 한다. 이런 현상은 내가 앞서 말한 허세 문화 확대와 맥을 같이 한다. 이런 문화적 변화를 밀레니엄 세대 탓으로 돌리는 목소리가 있지만 그건 그들이 가장 유행에 민감하고 눈에 잘 띄는 세대이기 때문일 것이다. 사실 허세를 부리는 경향이 사회 전반에 존재한다는 건 누가 봐도 분명하다. 난 이런 경향이 대중매체가 선도한 예외주의와 연관된다고 생각한다. 문제는 최첨단 기술과 매스미디어 마케팅이 보편화되면서 사람들이 자신에게 거는 기대가 왜곡되었다는 것이다. 예외적인 것이 범람하면서 사람들은 자신을 더 못났다고 느끼게 됐다. 그리고 주목받거나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 더 극단적이고 더 근본적으로 행동하고 더 자신감을 가져야 할 필요를 느끼게 됐다. 어린 시절 난 깊은 인간관계를 맺을 때 불안을 느꼈는데 이런 불안을 악화시킨 건 대중문화에 만연한 남성성에 대한 그릇된 편견 때문이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가 아직도 돌아다닌다. 록스타처럼 파티를 즐겨야 멋진 남자다. 여자한테 칭찬받는 게 존중받는 거다. 남자의 일생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은 섹스이니 얼굴에 철판을 깔고서라도 그걸 얻으라. 대중매체가 비현실적인 정보를 계속 쏟아냄에 따라 우리는 비현실적으로 높은 기준을 지나치게 자주 접하게 되고 그 결과 불안감은 더욱 커진다. 또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시달릴 뿐만 아니라 로저가 된 느낌까지 드는데 그도 그럴 것이 인터넷 검색을 잠깐만 해봐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이는 사람들이 수천 명은 나오기 때문이다. 모든 것이 산산이 부서진 인생 최악의 하루.
내 청소년기는 끔찍했다. 10대 시절 나는 9개월 만에 친구, 인간관계, 법적 권리 그리고 가족을 전부 잃었다. 20대의 나를 상담했던 심리치료사는 이걸 역같은 트라우마라고 표현했다. 난 그 후로 10여 년 동안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애썼고 자신에게만 몰두하는 허세에 빠진 철부지가 되지 않으려 노력했다. 내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 텐가. 오전 9시 생물학 수업. 나는 책상에 엎드려 시계초침을 바라보고 있었다. 째깍거리는 소리가 염색체와 유사 분열에 관해 웅얼대는 선생님의 말소리 사이로 끼어들었다. 답답하고 환한 교실에 갇힌 13살답게 난 지루했다. 누군가 문을 두드렸다. 교감 선생님이 고개를 들이밀었다. 실례하겠습니다. 마크, 잠깐 나와서 나 좀 볼래? 아, 가방도 가지고 나와. 이상했다. 학생이 교감에게 불려가는 일은 종종 있다. 하지만 교감이 학생을 직접 부르러 오는 일은 흔치 않다. 난 가방을 챙겨서 나갔다. 복도에는 우리 말고는 아무도 없었다. 베이지색 사물함 수백 개가 늘어서 있었다. 마크, 내 사물함 좀 봐도 될까? 그럼요. 난 슬렁슬렁 복도를 가로질렀다. 더벅머리에 헐렁한 청바지와 메탈밴드 판테라가 그려진 티셔츠 차림을 한 채로 사물함 앞에 다다르자 교감이 말했다. 열어볼래? 난 그렇게 했다. 교감은 한 걸음 앞으로 나오더니 공책과 연필만 빼고 코트, 운동가방, 배낭 등 사물함에 있는 모든 물품을 챙겼다. 그런 뒤 걸음을 옮겼다. 따라오너라. 그는 뒤도 안 돌아보고 말했다. 불안이 엄습했다. 교감실로 따라 들어가니 교감은 나더러 앉으라고 했다. 문을 닫아 걸고 창가로 가서 블라인드를 내렸다. 난 손에 땀이 나기 시작했다. 이건 보통 일이 아니었다. 그는 자리에 가만히 앉아서 내 물건을 샅샅이 뒤졌다. 주머니를 살피고 지퍼를 열고 운동복을 턴 다음 바닥에 내려놓았다. 교감은 먼 산을 바라보며 말했다. 마크, 내가 뭘 찾고 있는지 알지? 아니요. 내가 대답했다. 마약. 그 말에 머리칼이 쭈뼛섰다. 마약이요? 난 말을 더듬었다. 무슨 마약이요? 교감은 엄한 눈길로 날 노려봤다. 글쎄다, 무슨 마약을 하니? 그리고 내 바인더를 열어 펜을 꽂아두는 주머니를 살폈다. 땀이 곰팡이처럼 손에서 팔로 그리고 목으로 퍼져나갔다. 피가 머리와 얼굴로 쏠려 관자놀이에서 맥박이 느껴졌다. 학교에 마약을 가져왔다는 혐의를 처음 받게 된 13살답게 난 도망가서 숨고 싶었다.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죠? 난 이의를 제기했지만 목소리는 기어 들어가는 듯 했다. 이럴 때일수록 더 당당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니, 아닐지도 모른다. 겁을 먹어야 하는지도 모른다. 거짓 말쟁이는 겁을 먹는 걸까, 당당한 걸까? 어느 쪽이든 난 반대로 행동하고 싶었다. 그러나 자신감이 점점 떨어졌다. 자신감 없는 내 목소리에 자신감이 떨어져서 더 자신감이 떨어졌다. 망할 지옥의 무한궤도 같으니라고. 그것도 한번 보자. 교감의 눈길이 주머니가 100개는 달린 듯한 배낭으로 향했다.
주머니마다 철부지 10대의 필수품이 들어있었다. 컬러펜, 오래전 수업 시간에 돌려본 쪽지, 케이스가 깨진 90년대 초반 CD, 말라버린 형광펜, 절반은 뜯긴 낡은 스케치북, 미칠 듯이 느리게 흘러가는 중학교 생활 동안 쌓인 먼지와 보풀과 쓰레기. 난 틀림없이 빛의 속도로 땀을 쏟아냈을 것이다. 시간이 연장됐고 확장된 듯 했다. 오전 9시 2교시 생물학 수업의 시계로는 몇 초에 불과했던 시간이 지금은 태초에서 구석기 시대에 이르는 시간인 듯 느껴졌다. 난 매 순간 태어나고 죽었다. 존재하는 건 나와 교감, 그리고 물건을 꺼내고 또 꺼내도 바닥이 보이지 않는 나의 배낭뿐이었다. 중석기 시대 어디쯤에서 교감이 배낭 수색을 끝냈다. 아무것도 나오지 않자 심사가 뒤틀린 듯 했다. 배낭을 뒤집자 온갖 잡동사니가 바닥으로 와르르 쏟아졌다. 이제 교감도 나처럼 진땀을 흘리고 있었다. 한 가지 다른 점이 있다면 나는 벌벌 떨었지만 교감은 화가 났다는 것이었다. 오늘은 마약을 안 가져왔군. 그렇지? 교감은 애써 무심한 척했다. 네, 나도 그랬다. 내 물건들 중 도덕이나 법에 어긋나는 것은 없었다. 마약은커녕 규칙에 어긋나는 것조차도 없었다. 교감은 한숨을 내쉬더니 코트와 배낭마저 바닥에 던져버렸다. 그리고 몸을 숙여 나와 눈높이를 맞췄다. 마크, 마지막 기회야. 솔직히 말하는 게 좋을걸. 나중에 거짓말이 들통나면 그때는 나도 책임 못 져. 난 침을 꼴깍 삼켰다. 자, 사실대로 말해. 교감이 다그쳤다. 마약 어딨어? 난 솟구치는 눈물을 삼키며 그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봤다. 그러나 겁먹은 청소년이 별 수 있겠는가. 부끄럽게도 정작 입에서 흘러나온 건 애원하는 목소리였다. 없어요. 마약이 어디 있다고 그러세요. 저한테 왜 이러시는 거예요? 알았다. 교감은 체념한 듯 했다. 소지품 챙겨서 나가봐. 교감은 못내 아쉬운 듯 바람 빠진 풍선 같은 배낭에 마지막 눈길을 던졌다. 마치 바닥에 널브러진 배낭이 약속을 저버리기라도 한 것처럼. 그러더니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배낭을 한 발로 잘근잘근 밟기 시작했다. 최후의 시도였다. 난 그가 꺼져주기를 간절히 기도했다. 그래야 이 악몽을 싹 씻고 내 삶을 되찾을 수 있을 테니까. 그런데 그때 교감의 발이 멈췄다. 이게 뭐지? 교감은 그걸 발로 톡톡 건드렸다. 뭐가요? 여기 아직 뭐가 있는데? 교감은 배낭을 집어올려 바닥을 훑었다. 눈앞이 캄캄해지고 하늘이 무너지는 듯 했다. 난 똑똑하고 싹싹한 아이였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꼴통이었다. 최대한 좋게 말해서 난 반항적이고 거짓말 좀 하는 악동이었다. 분노로 가득 찬 성난 아이였다. 12살 때는 냉장고 자석으로 보안장치를 해킹해서 한밤중에 집을 몰래 빠져나갔다. 친구 엄마가 잠든 사이 기어를 중립해 놓은 차를 도로로 밀고 나와 친구와 함께 드라이브를 하기도 했다. 극단적인 보수파 기독교인 영어 선생님께 낙태를 주제로 쓴 보고서를 과제로 제출하기도 했다. 친구 엄마의 담배를 친구와 함께 슬쩍 한 뒤 학교 뒷골목에서 아이들에게 팔기도 했다.
그리고 배낭 밑바닥에 비밀 공간을 만들어 대마초를 숨겼다. 교감이 발로 밟은 곳이 내가 대마초를 숨긴 바로 그 공간이었다. 난 쭉 거짓말을 하고 있었다. 약속대로 교감은 날 봐주지 않았다. 몇 시간 뒤 수갑을 찬 채로 경찰차 뒷좌석에 갇힌 13살답게 난 이번 생은 망했다고 생각했다. 부모님은 날 집 밖으로 못 나가게 했다. 그래서 당분간 친구 없이 지내야 했고 학교에서 퇴학당하는 바람에 그 해가 끝날 때까지 집에서 공부해야 했다. 엄마의 성화에 못 이겨 머리를 잘라야 했고 마릴린 맨슨과 메탈리카의 티셔츠도 모조리 버려야 했다. 1998년을 사는 청소년에게 이건 쪽팔림에 의한 사형 선고나 마찬가지였다. 아빠는 아침이면 날 사무실로 끌고 가서 몇 시간 동안이나 서류 작업을 시켰다. 다시 학교에 갈 수 있게 되자마자 난 작은 사립 기독교 학교로 보내졌다. 그곳은 당연히 나와 맞지 않았다. 마침내 내가 못된 버릇을 고쳐 제대로 과제를 제출하고 올바르고 책임감 있는 성직자의 가치를 알게 되었을 때 부모님은 이혼을 결정했다. 당시 우리 가정의 문제는 우리가 했던 끔찍한 말과 행동에만 있지 않았다. 오히려 우리가 해야 했지만 하지 않았던 말과 행동이 문제였다. 우리 가족은 워런 버핏이 어떻게 돈을 버는지나 연예계의 가십과는 담을 쌓고 지냈다. 우리는 담쌓기의 달인이었다. 어느 정도냐면 혹시 우리 집에 불이라도 났다면 이렇게 말했을 거다. 에이, 괜찮아. 좀 덥긴 하지만 정말이야 다 괜찮아. 부모님이 이혼했지만 접시가 날아다니고 문을 쾅쾅 닫는 일은 없었다. 누가 누구 인생을 망쳤네 하면서 격하게 말다툼하는 일도 없었다. 부모님은 이건 너희 잘못이 아니라고 말하며 형과 나를 안심시켰고 그 즉시 우리는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그래, 잘못 읽은 게 아니다. 정말로 우리는 새로운 생활 방식에 관해 세세히 묻고 답했다. 눈물 한 방울, 고성 한 번이 없었다. 부모님이 그나마 감정의 동요를 내비친 순간은 형과 나에게 우린 절대 바람을 안 피웠단다 라고 말했을 때였다. 와, 좋은데 좀 덥긴 했지만 정말 다 괜찮았다. 우리 부모님은 좋은 분들이다. 이혼 때문에 부모님을 비난할 생각은 전혀 없다. 난 부모님을 진심으로 사랑한다. 부모님에겐 부모님 나름의 사정과 인생 역정과 문제가 있다. 세상 모든 부모가 그렇듯이. 그리고 다른 부모와 마찬가지로 우리 부모님도 최선을 다했음에도 자신들의 문제 가운데 일부를 나에게 전가하게 된 것이었다. 아마 나도 내 아이들에게 그럴 날이 올 것이다. 이런 역같은 트라우마를 겪으면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이 문제는 절대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마련이고 그렇게 가정하면 비참함과 무력감을 느끼게 된다. 하지만 그것만이 아니다.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을 때 우리의 무의식은 스스로가 어떤 면에서 아주 특별하거나 아주 모자라거나 둘 중 하나라는 판단을 내린다. 또 나는 다른 사람과는 뭔가 다르고 세상의 규칙에 연연할 필요도 없다고 판단한다. 이런 것이 바로 허세다. 청소년기의 고통은 나를 허세의 길로 이끌었고 난 20대 초반까지 그 길에서 빠져나오지 못했다.
지미가 사업 세계에서 허세를 부리며 엄청나게 성공한 척했다면 난 인간관계, 특히 여자 관계에서 허세를 부렸다. 내 트라우마는 친밀감과 승낙을 추구로 돌아갔다. 그래서 끊임없이 과잉 보상 욕구를 느꼈다. 다시 말해 사람들이 날 사랑하고 받아들인다는 것을 항상 자신에게 증명하려 했다. 그 결과 코카인 중독자가 코카인 눈사람에 빠져드는 것처럼 여자 꽁무니를 따라다니는 바람둥이가 됐다. 한번 그 짓에 재미를 붙이자 좀처럼 헤어날 수가 없었다. 난 선수가 됐다. 철없고 이기적이지만 때로는 매력적인 선수. 거의 10년 내내 난 가볍고 불건전한 관계를 줄줄이 이어갔다. 섹스는 즐거웠지만 내가 갈망한 건 그게 아니었다. 내가 바란 건 인정이었다. 인기 있고 사랑받으며 생애 처음으로 가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느낌. 인정에 대한 갈망은 나 잘난 맛에 살고 제멋대로 굴려는 내 정신 상태에 한몫을 했다. 허세를 부리며 내 맘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신뢰를 깨뜨리며 타인의 감정을 무시했다. 그러고는 나중에 건성으로 가짜는 사과를 하는 것으로 그 짓들을 정당화했다. 이 시기에 즐겁고 짜릿한 순간을 경험한 건 사실이다. 아름다운 여성도 만났다. 하지만 그 시기 내내 내 삶은 표류하고 있었다. 직장을 여러 번 잃고 친구 집의 소파나 엄마 집에 얹혀 지내고 이기지도 못할 술을 마시고 친구들과 멀어졌다. 게다가 마음에 쏙 드는 여성을 만나도 자아도취로 인해 금세 모든 걸 망치곤 했다. 고통이 깊어질수록 우리는 문제에 대항할 힘을 잃고 그에 대한 보상 심리로 허세를 받아들인다. 그리고 대체로 그 양상은 다음의 두 방식 중 하나로 나타난다. 난 대단한 사람이고 남들은 다 머저리야. 그러니까 난 특별한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어. 난 머저리고 남들은 다 대단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난 특별한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어. 겉보기엔 정반대의 사고방식 같지만 그 중심에는 똑같이 이기적이고 나약한 속마음이 자리하고 있다. 허세꾼들이 두 방식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실제로 본 적이 있을 것이다. 그날의 기분이나 그 순간의 허세 만족도에 따라 이들은 세상의 꼭대기에 있기도 하고 바닥에 있기도 하다. 지미 같은 인간이 자아도취에 빠진 꼴통이라는 건 대부분의 사람이 쉽게 알아챈다. 망상에 가까운 자만심이 뻔히 보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끊임없이 자신을 못나고 가치 없다고 여기는 사람도 실은 허세꾼이라는 건 잘 모른다. 세상 만사를 다 끌어들여 자신을 피해자로 몰아가는 사고방식도 엄청나게 이기적인 태도다. 내겐 아무런 문제도 없다는 믿음과 마찬가지로 내겐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는 믿음을 유지하는데도 상당한 에너지와 망상에 가까운 자의식이 필요하다. 사실 나 혼자만의 문제 같은 건 존재하지 않는다. 당신이 경험하는 문제를 수많은 사람이 과거에 겪었고 지금도 겪고 있고 미래에도 겪을 것이다. 주변 사람들 또한 그럴 것이다. 당신에게 생긴 문제나 당신이 느끼는 고통을 과소평가하는 게 아니다. 피해자 신용도 때를 봐가며 하라는 소리가 아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은 하나다. 당신은 특별하지 않다. 당신은 유망주도 아니고 실패자도 아니다. 불교의 가르침에 따르면 자아란 각자가 제멋대로 만들어낸 관념일 뿐이며
우리는 내가 존재한다는 생각 자체를 버려야 한다. 다른 말로 하면 자의적인 기준으로 자신을 규정하는 행위는 사실상 자승자박이나 마찬가지이니 차라리 모든 것을 놓아버리는 편이 낫다는 뜻이다. 어떻게 보면 신경 끄라는 소리나 마찬가지다. 좀 삐딱하게 들리지만 이런 마음가짐으로 살아갈 때 얻을 수 있는 심리적 이점이 있다. 머릿속에 담고 있는 자아상을 버리면 자유롭게 행동하고 실패하며 성장할 수 있다. 난 인간관계에 서툰 것 같아 라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그 순간 당신의 에너지를 갉아먹던 수많은 관계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 사회적인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당신의 정체성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그래, 난 반항아가 아니라 새님인가 봐 라고 자기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학생은 속박에서 벗어나 열정을 되찾을 수 있다. 학자가 되겠다는 꿈을 쫓다가 실패해도 거리낄 것이 없기 때문이다. 여기 어찌 보면 좋기도 하고 어찌 보면 나쁘기도 한 소식이 있다. 거두절미하고 말하자면 당신의 문제는 특별하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놓아버리며 크나큰 자유를 맛볼 수 있다. 근거 없는 확신으로 인한 두려움도 일종의 허세를 낳는다. 내가 탄 비행기가 사고로 추락할 비행기라고 믿을 때 내 사업 계획이 모두가 비웃을 어리석은 계획이라고 생각할 때 내가 바로 모두가 조롱하고 비웃을 사람이라고 여길 때 우리는 자기도 모르게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다. 난 달라. 남들과는 달라. 난 특별해. 이게 바로 자아도취, 나르시시즘이라는 거다. 그것도 아주 전형적인. 여기에 빠진 사람들은 내 문제는 남다른 것이라고, 내 문제는 물리세계의 법칙을 따르지 않는 유별난 것이라고 생각한다. 충고하건대 자신이 특별하다거나 남다르다는 생각을 버려라. 삶의 기준을 평범하고 일반적인 것으로 다시 정하라. 자신을 유망주나 제야의 천재로 보지 말라. 비참한 피해자나 형편없는 실패자로도 여기지 말라. 그보다 훨씬 평범한 정체성인 학생, 배우자, 친구, 창작자와 같은 기준으로 자신을 평가하라. 자신의 정체성을 좁고 희귀한 것으로 규정할수록 더 많은 삶의 요소들이 위협적으로 보일 것이다. 그러므로 되도록 단순하고 일상적인 방식으로 자신을 규정하라. 이렇게 살아가려면 거창한 자아상을 버려야 한다. 이를테면 나는 유별나게 똑똑하다거나 재능이 넘친다거나 엄청나게 매력이 있다거나 상상을 초월할 만큼 괴롭게 산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 내 덕에 세상이 돌아가고 있다거나 내가 세상에서 제일 불행하다는 엉뚱한 믿음도 버려야 한다. 오랫동안 의존해온 감정적 쾌락도 끊어야 한다. 이런 것들을 포기하면 약쟁이가 주사바늘을 버릴 때처럼 금단 증상을 겪을 것이다. 하지만 그 대가로 새 사람이 될 것이다.